안녕하세요. 연표로 읽는 초등한국사 김경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 공부했었던 고려보다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조선을 되게 나약한 나라로 착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쵸,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망했던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해서 우리는 자꾸 조선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데,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선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나라였구나, 진짜 멋진 나라였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펴볼 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려에 비해서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전 시대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된 행복한 국가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문화 발전을 이뤘던 나라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많은 그 외적들의 침략이 있었고 또 맞서 싸웠다. 그죠? 되게 멋져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나라가 만들어질 때도 우리 한반도 내에서 후후태고발 공고신이라는 엄청난 혼란, 그쵸? 그 혼란, 전쟁 속에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거란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엔 여진이 쳐들어왔고, 그 후에는 또 몽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간섭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또 고려 말이 되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려란 나라는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여기도 이겼고 여기도 이겼고 여긴 좀 졌구나.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극복했구나, 이런 되게 멋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은요 완전 다릅니다. 조선은 만들어지고 나서 2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겪거든요. 그 안에는 물론 이렇게 몇 차례 작은 전쟁들은 있었지만 전쟁이라고 공부할 만한 커다란 싸움은 없었다라는 거죠. 200년간의 평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어때요? 되게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우리의 삶은 되게 살기 좋아요, 평화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전쟁 언제 겪었나요? 1950년에. 그렇죠.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전쟁이 끝난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 되게 행복하다, 우리 되게 평화롭다라고 느끼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과거엔 어땠어요? 과거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복전쟁이 빈번했던 시절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이게 일상적이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는 건 조선은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시간 동안에 엄청난 문화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진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그 당시 한반도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던 나라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의 그 꿈과 희망을 위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고요.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수도를 옮겼습니다. 아셨죠? 조선을 건국하자마자 수도를 옮긴 게 아니라 조선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가끔 문제로 나오면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건국, 그 다음에 한양천도가 있고요. 이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이제 새롭게 궁궐을 지었겠죠. 그럼 조선시대 궁궐이 뭡니까? 바로 경복궁이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지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죠. 사실 조선을 정말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렸다라는 분은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건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세종대왕님께서 자신의 많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제 그 전에 기틀을 다졌던 분이겠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등극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기틀을 마련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하나 신경 쓸 게 뭐냐면 호패법이라는 신분증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면 되게 옛날 나라라는 생각을 하는데 와 정말 이제 오늘날로 제대로 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정몽주와 이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나눴던 되게 멋진 시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선생님이 쓴 왕으로 있는 초등한국사 책에 있습니다. PD님이 선생님 너무 PPL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다 내가 쓴 책이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태종 이방원의 노력으로 드디어 세종대왕님이 우리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요, 정말 세종대왕님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훈민정음. 세종대왕님과 관련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훈민정음을 남기셨다라는 건 선생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훈민정음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뭔지 알아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전에는 문자가 뭐였어요? 한자예요, 한자. 한자는 평생을 공부해야 됩니다. 글자 자체를 막 공부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일반 백성이 평생 공부한다라는 거 가능했을까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농사 지을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그 당시에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농사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들, 양반들, 특권층, 지배계급들. 알겠어요? 그래서 한자라는 문자는 되게 지배층을 위한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가 그 나라에 있었다라는 거, 그 시절에 있었다라는 건 소수의 지배층만이 글을 알 수 있었고 글을 아는 사람만이 다양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아들이 훈민정음 한글, 그쵸?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죠? 한글 막 이렇게 배울 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우와, 이렇게 빨리 한글을 배우다니 하고 천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누구나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배우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했구나. 지금은 많이 내려놨습니다. 자, 어쨌건 이 영상은 선생님 아들이 보진 않겠죠. 삐질까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서열아 사랑해.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일반 백성들도 이제 지식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다양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터넷 같은 거잖아. 그치?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쉽게 세상의 다양한 일들을 알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인터넷이라는 걸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을 형성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세상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세종대왕님의 엄청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훈민정음 말고도 이제 세종대왕님 시절에는 이렇게 다양한 과학기술 발명품들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칠구기, 그 다음에 혼천이, 그리고 칠정산, 그리고 앙부일구, 자격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수량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달별 천체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역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계산과 관련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어렵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달력으로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달력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해시계, 그 다음에 물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좀 이렇게 약간 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칠구기가 강수량을 측정하는 거야. 와! 그치? 혼천이가 천체 관측하는 거야. 역법서야. 해시계, 얘 또 언제 갔어? 그쵸? 깜짝 놀랐어. 해시계야, 물시계야. 이거 내가 알아요. 이름 알아요. 와,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안다라고 해서 이지는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왜 만드셨을까? 그치? 이걸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이걸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세종대왕님 진짜 너무 멋지지 않나요? 만드신 모든 것들, 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 자기를 아끼긴 쉽지. 나도 나를 아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근데 남을 배려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런 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다던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렇죠?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백성들을 위한 세종대왕님의 마음입니다. 아셨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종대왕님 이후에 좀 혼란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세종대왕님 이후에 문종이 왕이 되는데, 문종이 좀 병약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종의 어린 아들이었던 단종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조선에 혼란이 살짝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성리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던 국가거든요.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럼 성리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요. 우주, 그죠? 과학? 아닙니다. 미안한데. 그쵸?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요, 해달별이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뭐 충, 효, 인, 의, 예지, 신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라는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인, 의, 예지, 신, 충, 효에 대해서. 근데 이게 좀 어른들은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특히 왕과 신하가 토론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왕들은 이제 많이 공부하고 했으니까, 특히 세종대왕님이나 문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임금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과 이런 토론 같은 걸 하는 거죠. 토론 배틀 이런 걸 해가지고 나의 뜻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세종대왕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봤던 경험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 또 뭐 개봉할 수 있겠죠. 계속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세종대왕님은 되게 재밌어요. 신하들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토론이에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하고 막 신하가 뭐라고 하면 듣고, 하지만 네 말에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집권하다 보니까 인의 예지신 충효를 가지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신하들은 보통 뭐 한 50살, 60살 정도 됐는데, 그죠? 나이 어린 아이가 60살 된 할아버지하고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한다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너무 어렵고 불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줘요. 단종이 왕이 됐을 때.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런 신하들의 조언에 단종이 이제 약간 휘둘리는 모습이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요? 하면 따라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왕권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신하들이 좋은 의도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왕권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단종이 왕이 됐을 때는 조선이 혼란에 쌓이게 됩니다. 사실 조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문종 때까지는 그 왕권에 대한 혼란이 없었어요.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이방원, 그 다음에 뭐 세종, 그쵸? 이런 분들 다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해지는, 그쵸?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단종 때 그게 흔들렸던 거죠. 그러자 이제 당시 수양대군이 이러면 나라가 흔들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하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걸 우리는 개유정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세조로, 그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나라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가 되면, 요거 하나 볼게요. 세조가 단종을 어쨌든 몰아내고, 그렇죠? 왕을 갖게 되자 성리학 국가는 뭘 공부한다고 했어? 인의 예지신 충효를 공부한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하들 중에는 국가에 충성한다, 임금에게 충성한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단종에게 충성하기로 했는데 세조한테 충성할 수 없지. 그래서 나는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단종을 왕으로 복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했겠죠. 이때 이제 목숨 걸고 단종을 지키려고 했던 6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이제 일컬어서 사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세조가 즉위했고요. 그 과정은 세조가 즉위하는 과정은 사실 정의롭지 못하죠.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즉위한 이후에 다시 조선은 어찌됐거나 왕권이 안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종 때가 되면 이제 조선의 기본적인 체제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조선의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완성하는 거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요. 알겠죠? 세조 때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본적인 체제가 갖춰진 거죠. 지금 봐봐. 조선이란 나라는 만들어진 다음에 선생님 이야기할 때 다 그러니까 개유정난이라는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되게 좋지 않나요? 와! 그렇죠. 조선이 이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이 이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이제 혼란에 쌓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임진왜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나라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 당시 중국이 명나라였어요. 그래서 명나라까지 참여하는 이 그 당시의 세계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했던 전쟁. 아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임진왜란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일본이 훨씬 유리했어요. 왜냐면 일본은 이제 이게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혼란한 국가의 왕은 항상 통일을 꿈꾸고 통일된 국가의 왕은 팽창을 꿈꾼다, 확장을 꿈꾼다라고 했었죠.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왕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제 독특한 제도가 있어서 왕 말고 군인 세력이 권력을 갖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당시에 이제 그랬던 권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이제 영토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명나라까지 침략할 거야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의 엄청난 꿈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야 짜증나라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자기네 그런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을 통일하고 명나라까지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선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처음엔 되게 유리했어요. 왜냐면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에 일본 애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했거든.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죽이기 쉽지 한 번도 죽여본 적이 없는데 사람 죽이기 쉽겠어? 너무 잔인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죽고 죽이는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조선은 전쟁을 안 했다고. 200년 동안 전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경험이 없고 전쟁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투 기술이라던가 전쟁에 대한 그런 뭐 것들 이런 걸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초창기에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애국심으로. 진짜 우리 조상님들은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말도 안 돼. 이 전쟁은 무조건 졌어. 이건 이길 수가 없어. 라는 전쟁에서도 항상 나라를 지켰고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상님들의 소중한 목숨으로, 피 이런 걸로 희생하시면서. 그렇죠. 나는 정말로 선생님은 역사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우린 되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눈물 나는 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임진왜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정말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전했지만 그죠?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전하고 제도도 발전하고 이런 걸 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이 군사력과 같은 데서는 많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인 거죠. 그래서 조선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위기에 빠졌는데 임진왜란에서 결국엔 우리가 승리했죠. 그렇죠? 의병의 활약,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 일반 백성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조직된 자발적인 군대를 의병이라고 하는데 의병의 활약, 그리고 관군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우리 관군은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관군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군의 활약이 있었고요. 하나 더 추가하면 명나라의 원군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의지, 희생,
아셨죠? 이걸로 우리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그리고 행주 대첩이 임진왜란의 3대첩입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의병의 활약, 관군의 활약, 명예 원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병자호란도 좀 살펴볼 텐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의 모습이 많이 바뀝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이제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